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추석이 이제 좀 끝났고, 내일부터 이제 증시가 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내일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한 4일 동안 이제 좀 진행이 되는데, 이 4일 동안 진행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나올 게 이제 바로 내일 진행되자마자 저녁에 이제 CPI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 날 소매 판매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주 결국 이제 FOMC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석 동안에 이제 해외 증시가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좀 볼게요. 자, 우선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바닥을 쳤었고 우리 목요일 전날 이제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추석이라는 걸 앞두고 있고 그 휴일이죠. 휴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베팅할 만한 그런 투심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내마녀에 날렸죠. 내마녀에 날렸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아무래도 내일 좀 많이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 추석 동안에 나스닥은 대략 한 6% 가까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올라갔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와야지 다음 움직임 좀 볼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국장 같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뉴스는. 자, 국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목요일 날 그 전날 이제 미증시가 2%이 정도 올랐음에 불구하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 오르긴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0.3%이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폭으로 올랐다 아니면은 뭐 2% 올라간 거 따라잡아줬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움직임을 갖다가 바닥으로 만들 거고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2370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기어이 이거를 찍었었고 자, 여기 바닥을 찍었고 미증시가 돌아섰기 때문에 사실상 2370에 대한 지지는 확실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만큼 이제 반등이 나올 거냐라고 봐야 되는 건데 우선 좀 저항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보여요. 한 2480, 뭐 많이 본다 하더라도 2500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한번 또 물리지 않을까. 결국은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 자체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증시도 역시나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뭔가 크게 바뀌려면은 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좀 많이 잡아간다라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CPI 부분이 분명하게 뭐 한 지금 8%대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최소한 6%대까지는 내려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아니면은 러시아 전쟁이 이제 뭐 마무리가 된다. 이런 정도? 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이런 분위기는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박스권 움직임은 예상이 됩니다. 뭐 당장은 이제 여기까지는 반등 가겠죠.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수준은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자, 해서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뉴스를. 자,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만여의 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 초반에 상승세를 탔죠. 이 이유는 그 전일 새벽에 이제 미증시가 괜찮게 나왔으니까 상승세를 탔지만 내만여의 날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코스피 0.33%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모습이었고 환율마저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면서 1380원까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시작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저녁부터 해서 파월의 연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리고 22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된 거고 자,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국장이 괜찮았던 부분들이 마지막 날 상승세를 타면서 올라왔던 것도 아무래도 중국발도 있어요. 자, 중국의 CPI가 2.5% 그리고 PPI가 이제 2.3% 올랐거든요. 자, 근데 전망치를 모두 하회했다. 하회하면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CPI는 그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걸 갖다가 내리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게 생각보다 적게 올랐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PPI 역시도 웬만큼 잡혀간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양호한 모습 좀 보여줬었고요. 추석 동안에. 자, 그리고 22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장 마감한 다음에 바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죠. 자, 75bp 인상이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졌었고, 지난주 말씀하실 때도. 근데 75bp를 기여해 했어요. 자, 이거는 환율한테는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진행한 다음에 다음날 정도 돼서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 자, 그거는 결국 우리 환율로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베스팅 게이트에서 딱히 잡히진 않는데 내일 장 시작하면 환율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환율 잡히면서 외국인 수급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좀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이 많이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환율은 잘 잡혀서 좋아요. 근데 EU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유로존 전체가 이제 같이 가는 부분들이고, 자, 유로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금리 인상을 진행했을 때는 경제적 체력이 약한 스페인 아니면 뭐 이탈리아, 그리스 등등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파산 우려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볼 때는 다음 3분기 GDP 있죠. GDP에서 그 세 개 국가 정도가 괜찮게 버텨줬는지, 만약에 이걸 괜찮게 버텨줬다면은 솔직히 다음번에도 금리 인상 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2가 그러면 또 환율도 잡히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파월이 이제 발언이 있었죠. 저는 이거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어요. 이미 내뿜을 만큼 다 내뿜었다고 보거든요. 자, 파월 여기서 가장 뭐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결국은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인플레이션만 보지 시장 경기 이런 거 보지 않고 어떻게든 인플레이션만 잡겠다. 고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있다. 결국은 뭐 이제 뭐 75bp 그냥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바죠. 자, 이 정도였어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나온 게 없고 앞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했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파급력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걸 갖다가 악재 소멸로 하면서 상승 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5bp하고 2%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니까 악재 소멸로 올라갔었고, 그래서 저는 FMC 뭐 그 전부터 좀 올라가겠지만 오르고 있죠. FMC에서 75bp를 갖다가 저는 때려주기를 차라리 바라고 있어요. 차라리 강하게 맞는 게 낫고 이미 75bp에 대한 시장 반영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75bp를 차라리 맞으면은 자, 악재 소멸로 시장은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영원히 반등한다 이런 건 아니고 우선은 어느 정도 반등 후에 결국 박스권에서 상단을 어디까지 옮겨주느냐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쉬는 동안에는 괜찮은 뉴스들이 많았죠. 파월 연설도 별거 없었고 ECB가 75bp를 때려주면서 환율도 조금 안정화시켜 주려고 하는 방향이 보였고, 자,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뭐 뉴스들은 되게 많아요. 뭐 자이언트냐 빅이냐 뭐 얘기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자이언트라고 봐요. 그냥 무조건 75bp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75bp 가야 되고, 자, CPI가 뭐 잘 나오면은 뭐 이걸 내려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미 75bp 그렇게 한 달 내내 그렇게 힘들게 왔었는데 이거 그냥 맞고 차라리 11월 달에 강해봐야 50bp거든요. 그러면은 11월 달은 내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좀 더 괜찮게 준다면 25bp까지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11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 75bp를 해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좀 11월 그 바이든 중간 선거까지는 양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월 CPI가 있긴 한데 이게 한 8.1% 정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는 있어요. 자, 이거에 부합하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거보다 뭐 더 잘 나와봤자 7단위가 나오면 정말 좋겠죠. 7.9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이거보다 높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FMC에서 75bp를 반영한 시장이고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면 50bp를 만약에 때린다고 하면은 다음번에 이거 또다시 50bp냐 75bp냐 이거 잡니 안 잡니 그런 얘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적당한 수준만 나와주고 그걸 보고서 연준이 75bp를 그대로 때려준다면은 자, 다음부터는 이제 좀 괜찮은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8월 CPI는 그냥 무난한 수준만 나오면은 8.1보다 높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제 8.5% 이제 나왔었고 이것도 되게 잘 나왔었던 거죠. 이거 내려온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번에 예상하는 치가 이제 8.1% 정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8.1%인데 뭐 잘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한 8% 아니면 그냥 8.1%딱 요 정도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 고용이 고용도 좋았잖아요.
고용이 좋아버리니까 이거 금리 인상 더 때려도 되겠네, 시장은 충격을 받지 않았네 라고 해석하는 연준이고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데이터들이 그냥 예상치에 딱 부합하는 정도만 나와주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나올 필요가 없어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이제 소매 판매죠. 자, 15일날 이제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자, 침체를 봐야 돼요, 결국은. 전부터 제가 계속 침체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침체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거는 고용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감에 불구하고서 소매 판매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기만 해도 돼요. 소매 판매가 늘면 그건 더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소매 판매는 지난달에 0%가 나왔거든요. 그냥 무너지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0%만 나와준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뭐 나머지 데이터들은 뭐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주 봐야 되는 거는 요 정도까지인 것 같고, 결국 우리 시장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환율이 가장 커요, 사실. 근데 22가 75bp를 때려주면서 환율을 내려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줬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이 다음 내일 돼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제가 봤을 때 한 1360까지 60대까지만 좀 내려와줘도 그래도 좀 시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좀 방어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번 달에는 우리 금통위가 없어요. 근데 FOMC가 75bp를 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미 간 금리 차가 0이에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동일해요. 자, 근데 미국만 이렇게 75bp를 올린다면 한미 간 금리 차 때문에 결국에 원화 약세가 될 거고, 원화 약세가 된다는 거는 자, 환율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지금 올해 계속 25bp씩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저는 한 50bp 한 번 정도는 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걸 때렸을 때는 사실상 가계부채 쪽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직은 못 때리는 걸로 알아요. 자, 이 부분은 어차피 다음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걸 지켜보면 되고, 자, 이걸 왜 얘기했느냐? 결국은 우리 시장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세계 시장이나 세계 뭐 CPI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세계 시장의 움직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좀 잡히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따로 미국 시장이랑 별개로 괜찮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 정도에서 지난 추석 때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번 주에 봐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봐야 되는 건 그냥 크게 두 가지예요. CPI, 소매 판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FOMC 그 다음 주니까 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뭐 파월 발언도 별거 없었고, 악재 소멸로 다가왔고, ECB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0.75? 저는 좋았다고 봐요. 0.5보다는 훨씬 우리한테는 좋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장도 괜찮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 이제 내일부터 반영하겠죠. 자, 여기까지고. 자, 러시아 쪽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런 악재들, 뭐 이제 CPI, PPI 올라간 거는 결국은 원자재고, 원자재를 갖다가 악재를 만든 게 러시아 전쟁이죠. 자, 근데 러시아가 계속 전쟁에서 꾸준히 이겨오고 있었는데, 자, 러시아 공세를 이제 러시아가 이제 획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러시아가 이제 하르키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밀어가지고, 자, 이 부분을 갖다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하면서 결국은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가 좀 철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뭐 지도로 보게 되면은 대충 이 정도예요. 지금 요런 라인에서 지금 꾸준히 계속 전쟁 중인데, 예전에 이제 키우 공격당하고 이랬을 때 여기서 강하게 한번 밀어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고서 히르키우 쪽도 여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밀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뭐 헤르손 쪽도 약간씩 밀어내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밀어내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히르키우 쪽에서는 러시아가 좀 철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막 대등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우선은 도심으로 봤을 때는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좀 괜찮게 잘 밀어낸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돼요. 근데 뭐 조금만 밀리면 이런 얘기는 나와요.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공세에 밀려서 동북부
히르키우주에서 사실상 철수한 이후에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계속 밀린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협상을 하면서 적당히 먹고 이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젤렌스키 쪽은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여러 뉴스를 봐도 그냥 다 밀어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전쟁이 정말 이게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종전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 보입니다.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제다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협상하려고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하면은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자, 그 분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깜짝 이벤트로 그냥 계속 주식하다 보면은 그냥 얼떨결에 올라가는 그런 걸 얻게 되겠죠. 자, 그리고 결국은 원자재예요. 그 푸틴이 지금 가스를 끊어놨죠. 가스를 끊어놨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유가 상한제 이쪽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게 11월인가 12월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참여국한테는 이제 가스도 없고 석유도 없다. 자,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공세에서 조금 밀려났죠. 지금 공세에 조금 밀려났는데 겨울이 있어요. 겨울에 얘네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거 지금 원자재예요. 가스, 석유. 근데 겨울에도 만약에 전쟁에서 계속 만약에 밀린다, 이럴 경우에는 가스, 석유로 압박을 하겠지만, 이 가스, 석유로 압박하되 압박용이 아니고 협상 카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스, 석유를 풀어주고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을 만든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가져가는, 그러면서 종전하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겨울 됐을 때 얘네들이 정말 유리한 점은 가스, 석유, 원자재 정말 유리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유리한 겨울에 협상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봄이 된다, 내년 봄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가스, 석유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좀 많이 더 밀어낸다라면은 가스와 석유를 가지고 협상 카드를 꺼내서 유럽들을 달래주고 우크라이나 좀 달래고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EU 에너지 장관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이미 상한제를 갖다가 했었죠. 근데 지금 가스값에 대해서도 이제 상한제를 갖다 도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가 좀 반대를 크게 하면서 가스 상한제 합의가 불발이 됐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유가 상한제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스 상한제예요. 근데 이 가스는 유럽 국가들도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율의 거의 90% 이상이 가스예요. 그리고 헝가리는 그 가스의 거의 100% 가까이를 러시아한테 받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는 크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거 뭐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각국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 부분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자, 예전에 유가 상한제 이야기를 했을 때 JP모건이었었나? 어디였지? 그쪽에서 러시아가 이제 유가를 갖다가 더 이상 이제 판매하지 않고 상한제를 하는 국가한테,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뭐 130불 간다, 뭐 380불 간다, 막 이런 썰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가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도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 부분, 원유나 가스가 다시 좀 강하게 올라간다 라고 보여지면, 사실상 이거는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CPI에 악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근데 다행인 거는 중국이에요. 뭐 중국 지금 봉쇄하고 있는 거는 아실 거예요. 자, 근데 봉쇄가 좀 뭐 선양 같은 경우에 좀 진정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조금 봉쇄 해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봉쇄 해제하면은 분명히 또 다시 또 돌 거예요. 그럼 다시 재봉쇄할 거고, 그래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청도 같은 경우에는 봉쇄 연장을 했어요.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생필품 구매할 때만 이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인데,
자, 봉쇄 연장이 됐고, 그래서 도시 자체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봉쇄 한 일주일 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봉쇄 다시 하고 좀 풀다가 다시 또 재봉쇄하고, 이 과정이 상하이 때도 봤지만 거의 1개월? 거기는 워낙에 크니까 1개월이 좀 넘어갔죠. 근데 여기 도시들도 워낙 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갑자기 에너지 얘기하다가. 자, 중국이 이렇게 봉쇄가 되면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그냥 떨어져요. 지금 사우디에서 감산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하루에 1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해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그러면 유가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수량이 적어서도 있어요. 하루 10만이면은 정말 적은 수량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서 유가가 그냥 기대감에서 이제 빠진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결국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봉쇄를 했기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결국은 유가 하락, 결국 이제 가스 하락 이런 걸로 좀 보여주지 않느냐. 자, 중국 경기 둔화가 뭐 경기 둔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 여기 그 CPI랑 PPI가 지금 이제 좀 많이 하회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경기 둔화라고 볼 거냐, 그러니까 침체라고 볼 거냐, 아니면은 인플레가 잡히는 걸로 볼 거냐, 이거 두 가지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침체 쪽이 가깝기는 해요. 사실 보여지는 거는 중국은 좀 약간 침체 쪽이 좀 가까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미국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침체보다는 인플레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중국 경기 둔화, 뭐 원자재 가격 하락시켰다. 결국은 그거예요. 중국의 그 소비가 둔화가 되고 집에만 있고 움직이지 않고 돈 안 쓰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장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양도 늘고 그걸 다 소비를 못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인플레는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을 때 얼마만큼의 충격을 주면서 잡느냐, 그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체를 겪으면서 인플레를 잡느냐, 아니면은 침체를 최소한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죠. 침체를 거의 최소한하면서 좀 강하게 나가지만 그걸 계속 쥐락펴락하면서 살려가면서 이제 연착륙을 좀 시키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국 경기 둔화든 아니든지 간에 중국이 지금 봉쇄를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지금 아무리 저렇게 해서 올라가겠지 하지만 지금 유가나 가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하고 있죠. 결국은 소비가 주니까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소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인플레에 좀 숨통을 열어줬다. 그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이 저렇게 소비를 안 한다. 예전에 중국 봉쇄 나왔을 때, 중국이 봉쇄를 한다 했을 때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공급망 우려예요. 공급망 우려가 되고 이게 결국은 인플레를 갖다가 올려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중국 봉쇄는 인플레를 올리는 요인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는 코로나 때고, 이때는 플러스 유동성이 활발할 때예요. 돈이 굉장히 많았죠. 이 유동성이 활발했다는 것은 소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족족 소비가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공급망 우려가 터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게 맞았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자, 코로나 공포가 사라지는 사이에 재고가 쌓였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비는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줄어요. 뭐 지금 미국 데이터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소비는 줄고 저축은 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출은 막아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자, 재고가 이제 쌓여요, 기업들의. 이때는 우리가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때는 봉쇄를 했기 때문에 더 생산을 못하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봉쇄를 해도 재고가 있어요. 그럼 인플레는 안 올라가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얻는 효과만 있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효과만 가져왔다. 그래서 중국 봉쇄는 솔직히 말하면 한 달, 두 달까지 더 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래 가면 갈수록 전 세계의 인플레를 갖다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쪽은 좀 저는 봉쇄가 좀 오래 가면 좋겠어요. 차라리 중국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뭐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G20이 이제 11월 달에 열리죠. 자, 11월 달에 그렇게 싸우던 미국과 중국, 뭐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싸웠지.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진핑 3년임이 있고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어요. 걔네 둘 다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그거 다 끝나야지 강하게 싸우든 아니면 확 화해를 해버리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첫 회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오고 뭐 대화를 했겠죠.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자, 근데 취임 1년 8개월 지난 바이든, 시진핑과 첫 회동이 임박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G20에 만약에 시진핑이 나온다면은 만나겠다는 얘기도 있고, 러시아 푸틴도 지금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막 이런 쪽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러시아 푸틴도 이제 G20 회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 여기에 푸틴이 나온다면은 젤렌스키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종전 가능성도 막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한 번씩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G20 회의 이때는 이 이후에 최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 3년임이 끝났어요. 확실해졌고 이때 만나는 날이. 자, 거기에다 바이든 중간 선거 다 끝났어요. 둘 다 더 이상 표심이나 뭔가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정말 크게 싸우면서 막 이제 무역 보복하면서 뭐 인플레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때려잡겠다고 둘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화해 모드로 가가지고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화해가 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자, 미국이든 시진핑이든, 시진핑 같은 경우를 먼저 말할게요. 미국인들이 막 이렇게 대만에 가고 막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자기의 그 위치나 그 위상이나 그런 게 떨어질 수 있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도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면은 경제에 타격을 입으니까 그걸 못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걸 다 마무리하고 3년임이 끝났다. 그러면은 뭐 강경한 모습 더 안 보여줘도 되니까 화해하고 우리 경제 좀 살릴 겸 미국이랑 손 좀 잡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줄 거 주고, 자, 이러자, 이런 식으로 미국이랑 중국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그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갈등으로 치닫거나 그냥 화해하고 좀 잘 둘이서 완만하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확 풀어지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20대가 되게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중국도 있고, 그리고 푸틴하고 젤렌스키도 이제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슈들이 좀 많고, 여기서 만약에 내용들이 되게 좋게 나왔다. 만약에 뭐 미국, 중국 되게 화해했고 막 푸틴이랑 젤렌스키 이제 협상 테이블 다시 앉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보통 중간 선거 이후부터 좀 시장이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환율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저런 얘기, 지금 앞에서 쫙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방향을 갖다 보고 언제부터 이제 조금씩 베팅 양을 늘려갈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시장을 갖다 움직이는 거는 환율이에요. 자, 원달러율 1380원을 넘겼다고 했고 거의 뭐 1390원 가까이 갔다 왔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추석 동안에 22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5bp를 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좀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 돼가지고 이제 FOMC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 발생하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 위험하게 보기도 하고, 1,400원을 넘으면은 솔직히 안 되죠. 사실상 1,300원만 넘어도 지금 안 그래도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판이어서, 자, 이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드디어 정부가 이제 좀 개입을 좀 하려고 해요. 보면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이제 뭐 기획부 장관 9월 7일 날 얘기를 했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거고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거다. 이거 정부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경제수석이 이제 8월 25일 날도 얘기를 했어요. 시장 안정 조치 등 적극 적기에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도 얘기를 했죠. 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외환 당국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원달러 상승 과정에서 역외등 중심으로 한 투기 요건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갔다. 그러니까 뭐 투기 요건 이런 거 뭐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애들이 있으면은 그걸 잡아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자,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왔고, 지금 정부에서도 웬만해서는 이제는 좀 개입을 할 거라고 좀 봐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고 했을 때 개입을 여러 번 하진 않아요. 정말 리스크가 있을 때 한 번 쾅, 또 한 번 쾅 하거든요. 자, 20이 어느 정도 잡혀줄 때 이런 분위기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환율 한번 제대로 떨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300원 근저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환율에 대한 개입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정부 개입까지 내려온다. 만약에 21호만 그냥 한 1360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부 개입까지 내려온다라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1350 이하로도 한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는 한번 기대는 해봐요. 그렇게만 내려와 준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기업들 실적이나 아직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3분기 오픈해봐야 되지 알겠지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직은 나쁘지 않다. 환율만 진정되면은 오히려 기업들 돈 잘 벌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환율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날짜를 안 바꿨구나 생각해보니까. 저 위에 걸 맨날 끌어다가 다시 내용을 바꾸다 보니까 12. 자, 이걸 좀 크게 해서, 자, 7월에 이제 75bp 때렸었고 9월 같은 경우에 이제 75bp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은 75bp가 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뭐 하겠다 강하게 얘기했었고, 잭슨 홀 때도 매파적인 부분들 계속 나왔었죠. 자, FOMC 때도 매파적인 연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재 소멸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왜? FOMC 그것까지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내려놨는데 FOMC 온다고 해가지고, 자, 75p라고 내려놨는데 결국 악재 소멸이다. 이날로서는 게임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9월 20일에서 21일날 FOMC가 있고, 그 연설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도 우리는 뭐 비슷할 거예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될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강할 수가 없다고 봐요. 2%까지 내릴 거고, 뭐 시장 이런 거 보지도 않을 거고, 인플레이션 잡을 거고, 우리는 그 계속 끝까지 금리 인상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 나오겠죠. 이미 알던 내용이고, 이미 75bp 알던 거고, 자, 이때는 상승 가능성 강하게 나올 가능성 높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맨날 보는 침체 고용 지표들 보죠. 고용 지표 계속 꾸준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거 30만 나왔을 때 30만 예상했는데 31만 나왔잖아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은 잘 나오니까, 이러면은 75bp가 아니고 막 100bp도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예상치는 그냥 부합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모든 게 지금은. 자, 그리고 이때도 뭐 실업률도 괜찮았고 시간당 임금도 괜찮았어요. 전부 다 괜찮았기 때문에 고용도 무난했다. 그리고 임금발 인플레이션도 좀 많이 축소를 해놨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CPI죠. 자, 이때 8월부터 이제 CPI가 꺾였고, 자, 이번 9월 13일 날 이제 예상치가 8.1%죠. 8.1%인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일 거예요. 꺾이는 8.2가 만약에 나온다. 좀 덜 꺾였다. 그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8. 아까 6이었나요? 5였나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계속 둔화하는 추이는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고, 22는 이번에 금리 인사 했던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9월 13일 날 화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CPI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8.1%인데 너무 좋을 필요도 없고 너무 나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냥 8에서 8.1%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고 뭐 만약에 7.9 나오면 좋죠. 좋긴 좋은데 뭐 너무 빨리 내렸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다시 연준이 50bp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거 안 좋다고 봐요. 차라리 두들겨 맞을 거 두들겨 맞고 여기서 악재 소멸로 그냥 가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있어요. 미국 소매 판매 9월 15일 날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 너무 좋을 필요도 없어요. 대충 한 0% 정도 아니면 마이너스 조금 나와다 주든지 뭐 이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침체니 뭐니 그런 얘기는 어차피 이 데이터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이미 고용 수치로 봤을 때 이걸 침체로 얘기할 수가 없고, 소매 판매 한 번 만약에 살짝 꺾인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 없어서 굳이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낫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 선거 이때 있으니까 중간 선거가 11월 8일이니까 그 전에 FOMC가 11월 1일에서 2일이죠. 그래서 9월 달에 세게 때려 놓으면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 직전에 약하게 때리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우리는 이제 천천히 가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겠죠.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9월 달에 75를 차라리 때리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악재 소멸한 다음에 11월까지 쭉 양호하게 가고, 그 다음에 G20도 있죠. 자, 여기서 내용 만약에 좋게 나오면 또 쭉 괜찮게 가겠죠, 시장이. 자, 그렇게 시장이 돌았으면은 참 좋겠네요. 자, 침체는 지금 아니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보기는 해야 돼요. 뭐 장단기 금리는 계속 역전 유지하고 있고, GDP 2분기 하락했고 3분기까지 하락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는. 그리고 PC, CPI 뭐 이거는 양호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원 쪽으로 봤을 때도 되게 크게 많이 잘 떨어지고 있어요. 뭐 생산 부분은 조금 하락하는 건 있지만 고용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고용에서 꾸준히 유지가 됐고 소매 판매 되게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0% 수준이면 매우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자, 그러고 다음은 자, 22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50bp 때렸고 9월달에 75bp 때렸어요. 이번에 중요한 거는 계속 남유럽을 제가 말했어요. 유럽 리스크는 있다. 이거 올려주면 좋기는 해요. 우리는 환율 잡히니까, 뭐 달러 인덱스 잡히니까 좋아요. 자, 근데 남유럽 국채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차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남유럽 분기 우려는 있어요. 하지만 지난번 2분기 때도 남유럽 분기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런 애들의 GDP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금리 인상을 때렸는데 얘네들 GDP가 양호했네? 그러면은 버틸만 하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GDP가 확인이 필요해요. 3분기 거 GDP가 좀 나와줘 봐야 될 것 같고, 이 GDP가 나온 다음에 그래도 잘 버텼네, 저 7월달 50bp에 9월달 75bp인데 3분기를 버텼네라고 하면은 그래도 유럽이 아직은 분기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스나 이런 거 계속 지금 뭐 힘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EU랑 이쪽 CPI랑 PPI는 다음 주가 나오거든요. 전부 다 국가별로 쫙 나오는데 그거는 안 좋을 거예요. 분명히 좋진 않아요. 분명히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가스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유럽이고, 그것 때문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좋게는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효과 있는지 보려면은 결국은 10월 발표분이에요. 자, 9월 달까지 때려놓고서 이게 효과 있는지 보려면은 10월 달에 발표하는 거, 9월 달 걸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20이 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것이고 그 환율은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근데 연준이 9월 달에 이제 75bp를 때리기 때문에, 때린다면은 한미금리찬 75bp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10월 달에 금통위가 얼마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를 때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50bp 때리는 게 좋다고 봐요. 좀 세게 그냥 확 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지금 한미가 그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아까 보셨듯이 구두 개입, 우리가 잡겠다, 뭘 하겠다, 구두 개입하다가 외환 보유고 조금씩 더 덜어내면서 계속 달러 그냥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쨌든 있고, 환율을 위해서라면은 50bp 때리는 게 좋기는 해요. 자, 그리고 11월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50bp 정도 예상은 하긴 하는데, 자, 뭐 25bp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가봐야지 알겠죠, 11월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25bp까지 이거밖에 안 올린다면은, 25만 올린다면은, 자, 11월에 연준이 또 여기서 한 50 정도 올리면은 원화 약세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갈 거예요. 그래서 환율 부분은 계속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러시아도 얘기 드렸죠. 겨울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데 그 유리한 상황은 겨울뿐이에요. 봄이 오기 전에 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나 유가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좋은데, 러시아한테 지금 중국이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요 또. 그러니까 이걸로 딜할 가능성도 없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좀 밀어냈어요. 상황 보고서 좀 얘기 좀 잘해가지고 이거 딜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우리가 얻을 거 얻고 끝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러시아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시기는 유럽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겨울쯤에 이 마지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카드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건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예요.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뭐 전세 역정되는 지역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뭐 북한 핵실험은 아무 때나 할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할 건데 뭐 지들 하고 싶을 때 하겠죠. 뭐 시진핑 이거 끝나고 할 수도 있어요. 시진핑 끝나고 시진핑 3년임이 끝나는 게 10월이죠. 10월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월에 바이든 선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여져요. 10월 한 말 이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좀 충격을 주자. 그러면서 뭐 또 불태워버리겠다, 불사지르겠다 막 이러겠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대만 때문에 계속 얘기가 한때 나왔었지만 별 이슈는 없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별 이야기 없을 거예요. 10월 20회 당대회 3년임까지는 계속 무난한 흐름 이어갈 거라고 계속 봐요. 그 다음에 대만 미중 갈등 이런 게 고조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끝나면은. 근데 이게 고조가 될지 아니면은 G20까지 끌고 간 다음에 G20에서 대판 싸우고 그때부터 고조가 될지 아니면 화해를 막 할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가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려던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가봐야지 알지 않을까. 자,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뭐 전력난도 있지만 저는 코로나 더 중요하다 봐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가 되면은 인플레 고조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플레 고조 가능성은 솔직히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사용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재가 하락할 것이다. 지금 원자재 하락하죠. 자, 그래서 코로나 봉쇄는 솔직히 길어질수록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코로나 봉쇄를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리고 경제 부양하겠다고 저런 거 부양하겠다고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인프레 투자도 하고 소비 쿠폰도 날리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시진핑이 막 여기저기 막 건드리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국 사드고 뭐고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중국 경기 좋을 때는 막 때리고 뭐 하고 수입 안 하고 막 한알령 때리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이유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소비가 잘 안 돌기 시작하는 게 보여지고 부동산이 전체 GDP의 30%인데 이 부분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게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무너지거든요,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미중 갈등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약간 화해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해봅니다. 우선 중국 경제가 좀 이렇게 탄탄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난리를 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나 중국이.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있죠. 자, 이거 끝날 때까지도 역시도 미국은 크게 뭘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인플레 감축 법안 이건 있는데 뭐 타격받는 기업도 있고 안 받는 기업도 있고 수혜받는 기업도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찾아보시면 많이 알 거예요. 치포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매출 비중 뭐 60%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미국에 이거 뭐 세액공제 받고 들어가면은 뭐 중국 걸로 중국에다가 뭐 못한다라는 게 있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업마다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3년임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라는 거, 이 이후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완전히 고조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평화적으로 모든 걸 다 해소시킬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G20에서 분명한 거는 그거 있었죠. 젤렌스키랑 푸틴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이 반등하는 거는 단기적인 반등일 거예요. 단기적인 반등이고, 자, 보셨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대충 한 2,500포인트 직전까지는 보여져요, 솔직히. 자, 올라온다면 그 정도까지 올라올 거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앞전 2,550포인트를 넘을 거냐, 이게 좀 중요해요, 솔직히. 자, 여기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좀 돌아섰네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웬만해서는 이 하락이 이러한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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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고점 맞죠? 2480포인트. 대충 정확해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선을 그으면은. 자, 요 정도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한다 라고 하면은 얘기는 좀 달라져요. 박스권에서 상승 전환으로 돌려가네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중요할 거라 보지만 이걸 그렇게 쉽게 돌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안에서 움직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이 막 갑자기 엄청나게 잡히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장기보다는 우선은 저는 스윙이 맞다고 보고 미국의 우려는 그렇게 없어요. 미국은 이런 속도로 간다라면은 저는 결국은 연착륙 가능하지 않을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미국보다는 지금 봐야 될 건 그거예요. 유럽 그리고 중국. 중국에서 공장 빼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봉쇄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워낙에 중국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빼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ECB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굉장히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거의 GDP의 몇 퍼센트를 갖다가 맨날 이자로 내는 국가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곳에서 터지면 새로운 게 터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터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봐요. 그래서 환율이 좀 중요하다. 우리는 얘네들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직 좀 멀었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은지는 계속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봐야 되고 이런 게 좀 의심이 되면은 그때는 좀 다시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비중을 늘릴 때죠. 오히려. 자,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약간 하락세 맞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결론 말씀드리면은 CPI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8월 달에 FOMC 없었고요. PCE도 내려가고 있고요. 잭슨 올 때 그냥 입으로만 떠든 거예요. 결국 매파적으로. 그래가지고 시장을 갖다 무너뜨렸죠. 자, 연준 의원들까지 그냥 매파적으로 입으로만 떠든 거예요. 자, 결국은 연준은 75bp 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모든 걸 반영을 해놨어요. 이미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상승해야죠. 이거 75bp 때리면 악재 소멸이에요. 결국은.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9월달 뭐 일정 같은 경우에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AI 데이 같은 거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빈살만이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이제 방한하는 게 있죠. 그런 부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재생 쪽은 그냥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상 기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ESG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각오하는데 전력 효율이 그렇게 낮은 재생을 해야 되냐. 하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러시아를 겪으면서 신재생을 좀 많이 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도 신재생으로 좀 가려고 하고 지금 그 양쯔강이 마르다 보니까 막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수력 발전이 안 돼서 그쪽도. 자, 그리고 뭐 이제 폐배터리 이런 곳은 뭐 이제 나중에 진짜 한 3년 지나면은 이거는 거의 최고의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한 번 했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상승은 좀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당장 들어가긴 좀 그렇지 않나. 뭐 나는 3년 보고 그냥 들어가니까 상관없어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IRA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있죠. 감축법이 있는데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곳들, 뭐 중국 비중 낮은 거,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런 기업들이 안에 이제 뭐 그런 거 폐배터리도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좀 배터리는 좀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에서도 리튬 쪽이 좀 전 좋다고 봐요. 계속.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나오죠. 3분기가 이제 좀 애매모호해요. 3분기 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좀 나오긴 할 거예요. 2분기까지는 솔직히 굉장히 괜찮았어요. 2분기까지는 사람들이 돈 쓰고 막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3분기부터는 솔직히 조금은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전보다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다. 4분기 오히려 더 그럴 거예요. 왜? 우리가 4분기까지 환율을 완벽히 잡을 가능성이 전 없다고 봐요. 그냥 느슨하게 멈춰주는 속도 조절하는 정도로 이제 가지 않을까 환율은.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갖다 느리게 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미 간 금리 차를 따라잡으면서 환율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적주는 올 4분기까지 쭉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실적주들 많죠. 엔터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아요. 실적주들을 좀 잘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황을 이 정도 말씀드렸고 추석 전에 좀 베팅을 잘 하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영상을 맨날 다 올리질 못하다 보니까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선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했나? 그 블로그를 우선은 시작은 했어요. 그 제 거 그 정보란에 가보시면은 블로그가 있기는 한데 그냥 회사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좀 끄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슈에 따라서 그냥 일기 쓰듯이 끄적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거기서도 내용을 좀 빨리 말씀드리긴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좀 시장 좀 괜찮지 않을까는 싶어요. 뭐 갭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내마녀도 끝났고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은 상승을 보여줄 거고, 아침에 갭만 많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갭 많이 뜨면은 진짜 많이 떠도 1% 미만 요 정도만 뜨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 미만에서 갭 출발만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하고 시장 마무리 때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 보여주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미증시가 갑자기 떨어지면 좀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막 큰 폭으로 또 떨어지면은. 어쨌든 저녁에 미증시도 좀 좋았으면은 내일 좀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